오늘은 제주도를 사랑했던 건축가 이타미준과 선생님께서 설계한 방주교회로 가볼게요. 방주교회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에 대한 성경 말씀을 모티브로 설계되었다고 하지요. 심리학자 이남희 선생님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해석한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노아에 대한 소개도 있었는데 노아를 해석하기 전에 노아의 방주와 같은 홍수설에 대한 설명을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면, 홍수설화는 지구상 곳곳에, 그 다양한 모습으로, 어, 드러나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인류가 빙하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느꼈던 그 공포가 집단 무의식으로 내재돼 있었던 것 같은데, 바로 어, 집단 무의식적인 그 공포에 대한 표출이 홍수설화로 나타났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그 홍수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벌을 내리셨죠. 무엇에 대해서? 인류가 완전히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분노하신 거죠. 홍수를 통해서. 그때 절망하며 분노하셨던 하느님께서 노아 하나만이 마음에 들고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러이러하게 나중에 홍수를 내릴 터이니 너는 배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치수는 어떻고 그런 걸 다 상세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이 하나님의 소리를 노아에게만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분명히 했을 텐데 그들은 못 들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노아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아, 분부하신 대로 모든 일을 하였다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홍수설화로 세상을 한번 리셋시킨 그러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회 집단적으로 저질러주는 인류 공통의 죄에 대한 어, 벌이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 같은 삶은 어떤 삶일까? 상상을 해보면 분명히 노아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밝은 대낮에 아주 홍수가 내리기 전에는 얼마나 그 햇볕도 쨍쨍하고 날씨가 좋았겠어요. 전나무로 자르고 커다란 뭐 배를 만들고 있으니 저 사람 미쳤지라고 분명히 손가락질 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그 당시만 있는 게 아니라 현대에도 있죠. 소위 말해서 한쪽에 치우쳐서 세상적인 어떠한 보편적인 그 흐름에 합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현대판 노아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거. 그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일본어로 우리가 어, 말한다면 시리에 편승하기보다는 자신의 일에 몰두하면서 세상적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현대판 노아죠. 그렇죠? 이타미 준 선생님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따라서 건축을 하셨던 고집쟁이라고 말씀하시는 열렬하고 열정적이지만 당신의 뜻을 굽힐 줄 몰랐던 이타미 준 선생님께서도 현대판 노아의
속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서귀포 안덕에 있죠. 그 방주교회에 가보셨죠? 방주교회는 분명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데 마치 그 제주도의 관광지처럼 소개가 되다 보니까 저도 일행이 바뀌면서 두서너 번 다녀왔었어요. 근데 선생님들 그 방주교회에서 정말로 감동을 받으셨나요? 감동을 받으셨다면 어떤 감동이었을까요? 저는 다녀왔다는 사람들한테 한 번씩 물어보고는 하는데 솔직히 저한테는 사실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거든요. 인공수조로 이렇게 삥 둘러서 어, 그 건물을 세워놓은 그 자체, 그리고 배 모양을 하고 있는 그것이, 와, 진짜 배 같네? 라는 어떤 느낌? 그것이 감동이라면 감동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감동은 한 번 갔을 때는 신기함에 대한 걸로 일어났지만 두 번 갔을 때는 그게 이렇게 딱 반감이 되면서 매력을 별로 못 느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지난 6월이었어요. 제가 아,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고 그 방주교회 내에 있는 카페에 방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좀 휴식을 좀 취할 그런 생각으로 거기를 찾아갔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혼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본태박물관에 다녀왔던 길이거든요. 본태박물관에서 나와서 바람도 너무 좋고 구름도 날씨도 청명하고 어쨌든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산책하는 기분으로 걸었죠. 뭐 버스 시간도 아직 모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방주교회를 향해서 걸어갔는데 그냥 차 마시러 갔는데 갑자기 교회 앞에 딱 도착을 했는데 건물이 무심코 바라봤는데 그 전에 왔을 때 느꼈던 것하고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다른 느낌으로 와서 새롭게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로운 감동으로 이렇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뭐 그걸 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니까 분석한 것 같지만 이렇게 저렇게 봤는데 굳이 표현을 한다면은 그 물이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물 위에 수면이 이렇게 찰랑찰랑 찰려고 그러고 잔 파도를 일으키고 거기에 비춰진 하늘 건물이 같이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실제로 저를 확 그렇게 제 시선을 끌어잡아 당겼던 것은 지붕이었습니다. 징크 소재로 만들어진 그 지붕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마치 그 해질 무렵에 저녁 나절에 이렇게 시냇가나 이렇게 강가에 이렇게 나가면은 먹이를 찾아서 물고기들이 수면으로 올라올 때 그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바로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지붕에서 물고기들이 막 반짝반짝 빛나고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묘한 그 감동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감동이 한번 일어나면 감동이 감동을 끌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되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썼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면서 저도 모르게 푹 빠져서 풍경 속으로 빠져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예전에 방문했을 때는 일행들이 있었는데 혼자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럿이 가면은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데 혼자 있으니까 그냥 오롯이 몰두가 됐던 거죠. 어쨌든 이렇게 고양된 감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약간 흥분되면서도 멋지다라는 느낌의 고양된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충만함으로
걷다가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6월 달이었는데 그 실내 공간에 에어컨이 틀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문이 닫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안에 딱 들어가자 이렇게 훅 하는 기운과 더불어서 마치 어떤 동굴 속에 들어가는 듯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뭔가 깊고 약간 고요한 공간으로 이게 어, 전달이 이렇게 딱 그 기운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음, 밖에서 느꼈던 그 감동과는 사뭇 다른 밖에서 느꼈던 것이 감동이 이렇게 고양되었다는 건 쫙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뭐 6, 7세기만 반짝반짝하는 느낌이었다면 여기는 회색 등인의 짙은 무채색 같은 기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어요. 음과 양이 이렇게 조화를 이룬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자에 앉아서 잠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다가 어,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봤는데 창밖으로 비춰지는 풍경들이 또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제 한번 아름답게 느껴지니까 아주 소소한 것에서도 새로운 것들이 막 보여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당에 한참 앉아 있다가 밖으로 나왔는데 그 예배당 안에서 비춰지는 밖의 풍경은 소리는 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마치 그 무성 영화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참 재밌었죠. 관광객들이 어린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엄마가 걔네들 막 이렇게 잡으러 다니고 뭐 이러한 모습들이 어, 바람처럼도 느껴지고 무성 영화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감정이 이제 빠지니까 점점 더, 예민해진 거죠. 밖에 나왔어요, 이제. 밖에 나왔는데, 교회당을 등을 쥐고 바라보면은 제주 특유의 그 벌판이 펼쳐집니다. 저 멀리서 오름이 보이고, 밭담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벌판이 보이죠. 건물과 대자연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제 차 마시러 갈 요량으로 걸어가는데 그 낮달이 보였어요. 그 초승달인지 하얀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낮달이 떠서 구름이 그 달을 가렸다, 흐려졌다 막 이러면서 흘러가는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서 막 사진을 찍었어요. 막 사진을 찍고, 뭐 동영상도 찍고 이러면서 풍경스럽 막 들어가다가 보니까 아까 그렇게 번쩍번쩍거리던 지붕은 많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풍경이 변하는 게 느껴졌죠. 정말 비현실적인 세계에 이렇게 확 빠졌다가 현실로 돌아오듯이 나오면서 차를 한 잔 마시려고 그제서야 이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차 마실 요량으로 왔다가 어, 엉뚱한 짓을 한 거죠. 어떻게 계획대로 했다고 보면은 생각하지 않았던 1시간 이상을 감동에 취해 있다가 차 마시러 들어갔는데요. 차를 한 잔, 그 커피를 마시는데 거기에 작가님의 책이 빛이 되어 있어서 그걸 그냥 이렇게 펼쳐보는데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감동에 훅 빠져있던 그 감동 포인트가 이 공간을 설계했을 때, 작가님께서, 주제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문장을 발견했거든요. 진짜 처음으로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건축주가 누구야 도대체? 이타미 준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봤지만 새롭게 이타미 준이 누구지? 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그
건축가가 건축하시는 분이 '예술가구나. 아 진짜 맞구나. 예술가.'라는 생각이 어 들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걸 발견한 거죠. 음. 제 감동이 쪼끔 과하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사실 제가 느낀 건데. 자 자료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쪼금 지금 한 걸 보강을 할게요. 이타미준 선생님께서 직접 그리신 자화상입니다. 이타미준 선생님은 1937 년에 일본에서 태어나셨어요. 일본에서 태어나신 제일교포신데 2011 년, 그러니까 74 세에 뇌출혈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대. 화가가 되고 싶어 했었는데 아버지께서 화가를 하면 밥 먹고 살 수 없으니 다른 거를 하라고 해서 건축의 길로 들어섰다는 이야기를 제가 읽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선생님은 건축가로서도 활동을 했지만 그 당시에 선생님이 일본에서 활동하던 그 당시에 어 함께 저기 활동하셨던 그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뭐 작가님들, 그러니까 모노화 운동을 일으켰던 이유환 작가님이나 선생님한테는 약간 선배님 정도 되시는 한 20살 정도의 연배가 많으신 곽인식 선생님이나 뭐 김청량 선생님 이런 분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림도 많이 그리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와중에 거기서 일을 하려고 하면은 분명히 일본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기아를 하시면 훨씬 더 활동하기가 편하셨을 텐데 선생님께서는 굳이 그 유동룡이라는 당신의 이름을 끝까지 고수를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으로 사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조센징이라고 약간 이방인 취급하고 한국에 오면 일본인이라고 이방인 취급하고 이렇게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스스로 선생님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세계인으로 인지를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세계적으로 활동을 할 때 그러니까 건축가로서 활동을 할 때 이름을 이타미 준이라고 하나의 그 필명을 만드신 겁니다. 스스로 장명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필요성을 자꾸 느끼니까 뭐 사료적으로 이런 거 할 때 아마 필요성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깐 '아무래도 이름을 하나 만들어야지 되겠다.' 그래서 일본 이름 만든다고 했을 때 이타미는 성이고 준은 이름이잖아요. 이 준은 그 당시에 그 작곡가 기록윤 선생님 있죠? 패트김 씨하고 남편이었던 패트김 씨의 남편이었던 기록윤 선생님하고 호영호자면서 굉장히 가까이 지내셨던 사이였답니다. 그러니까 기록윤 선생님이 "내가 윤이니 너는 그럼 준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름은 준이 됐고 성은 당신이 자주 이용했던 일본의 이타미 공항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이타미 공항의 이타미를 따서 이타미 준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장명을 하신 겁니다. 이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선생님은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을 고집하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어느 곳에 속하기보다는 '나는 세계 속에서 이타민 준이라는 고유한 한 존재로서 살아내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저는 이제 해석이 되더라고요. 참 고집스럽고 당신의 철학에 몰두하면서 사셨던 열정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노아의 방주라는 그 방주교의 그것이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돼서 저한테. 바로 그러한 인제 끝까지 한국인으로 살다가 떠나셨죠. 그 이타미준 선생님 아니 그 유동룡 선생님. 이타미준 우리 한국인으로 유동룡 선생님은 그분의 따님 유이화 씨도 지금 건축가로서 아버지와 같이 활동을 하다가
지금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따님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는 정말 술을 좋아하고 고집불등이고 당신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양보 없이 밀어붙이는 분, 굉장히 낭만가이면서 그러다 보니 인상 자체가 투쟁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지어놓으신 그 건축물에 대한 소개라든가 저는 광주교회에서 처음 느낀 게 없고 나머지 것들은 간접적으로 보고 그랬지만 소개된 글들, 선생님 직접 쓰신 글, 그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은 분명히 열정가였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인생 자체를 투쟁으로 살으셨다는 그 표현이 저한테는 참 와서 닿았습니다. 자, 이렇게 당신 스스로의 자아상, 이 그림에서 느껴지는 사진보다는 저는 선생님이 스스로 그린 자아상이 훨씬 더 선생님답다라는 제 인상에 있는 이미지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가져와 봤습니다. 광주교회로 다시 들어가 볼까요? 그 건물 들어와서 약간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다 보면은 도는 그 한쪽 측면에 이게 이제 정면을 향하는 것인 저쪽의 정면은 측면이죠. 이 벌판을 향하는 이곳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짝반짝하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현무암으로 된 이 돌멩이가 있었어요. 저는 이 돌이 보면서 교회에 분명히 왔는데 이 돌에서 저는 설문대 할망, 제주도를 창조했다는 그 설화죠. 설문대 할망의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제주도 곳곳에 설문대 할망에 대한 그 흔적들이 남아 있어서 아마 익숙해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설문대 할망이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이 모습이죠. 설문대 할망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반짝반짝 이렇게 비춰서 하늘도 비추고 이렇게 비치는데 이게 통유리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통유리로 돼 있는데 요거요. 통유리로 돼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요쯤이죠. 요쯤 의자에서 앉아서 제가 이 밖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세 개의 액자 같은 틀로 이게 구획이 나뉘어지더라고요. 그림 속에서. 그래서 액자 틀처럼 보였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창밖을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이렇게 그 연못에 가장자리를 한 걸로 하나의 틀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 블라인드 이 선으로 또 하나의 틀이 만들어지고 공교롭게도 이렇게 해서 세 개의 틀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이 상징을 자꾸 부여하니까 이제 더 재밌는 거예요. 이 검정색 몽돌에다가 막 반짝반짝 빛나는 것도 하나의 그림처럼 보이는데 요 틀 안에 들어온 저 밖에 이 오름들 이게 뭘까요? 삼방산은 안에 송악산일까요? 어쨌든 이런 산들이 벌판과 더불어서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위에는 이 브라인드일 텐데 저한테는 이게 하늘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와 땅과 하늘의 조화를 이루어서 이 창밖에서 또다시 하나의 세상이 펼쳐지는구나. 상상 속에서 소설을 쓰고 있는 거죠. 네. 그 소설을 쓰는 것을 즐기면서 저의 감동은 막 더 커졌던 것 같아요. 비현실적으로. 이렇게 반짝반짝 거렸던 거예요. 요 부분이 이렇게 돌멩이를 받아서 햇볕 보면 막 반짝반짝 거리는데, 바다에 뜬 별 같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서 나와서 바라봤을 때, 예, 풍경들, 전경의 풍경이죠.
여기에 이게 반짝반짝하던 아까 물고기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러한 것들이 많이 이제 가라앉은 상태, 시간에 따라서 빛의 흐름에 따라서 여기가 변화무쌍하게 변화가 생겨서 절대로 고정된 느낌이 아닌 거죠. 조금만 집중해서 보면은 건물은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보입니다. 고정된 어떤 하나의 그냥 사물이 아니라. 공간에서 유기적인 어떤 기운이 느껴질 때 그 공간은 비로소 나의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나의 풍경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등지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도 고유의 이런 밭담, 그러니까 저기 너머에 그러니까 오름들, 이런 벌판들이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잠깐 보실래요? 이렇게 낫달이 돼 있고 여기 초승달 같은 낫달이 돼 있고 얘가 구름에 막 떠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봅시다. 이날 내가 저기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막 찍었던 거예요. 바람 소리, 새 소리, 그리고 이 낫달에 이 구름들이 가렸다가 터졌다가 구름들이 뭉치면서 형상이 막 변하고 무쌍한 겁니다. 이곳이. 그러니까 취해서 볼 수밖에 없었죠. 한참 취해서 보다가 카페로 들어갔어요. 카페 방주로 들어갔는데 그에 그 측면으로 들어가는 입구 있는 곳인데 그 카페 방주예요. 여기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이제 계속 사진을 찍었던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보았던 선생님의 책 손의 흔적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게 선생님 스케치겠죠? 방주교에 대한 스케치. 이 선생님의 여러 가지 건축 철학에 대한 건축 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따님인 유희아 씨가 정리를 해서 책으로 만들어낸 건축 일기 같은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 돌과 바람의 조형이라고 했잖아요. 제조 건축의 특성을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 책을 이게 책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찍은 거예요. 이게 책을 보면은 책의 양쪽 페이지 이렇게 돼 있겠죠.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 스케치를 막 하고, 그러니까 이건 물론 이제 책에 나오는 겁니다. 위에서 부감 촬영을 했을 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여기에 이런 넘기면 이런 글들이 나와요. 건물의 이 지붕이라기보다 상부의 조형이 하늘과 요 지붕 이것이 하늘과 어떻게 조응할지가 바로 건축적 주제였다. 이처럼 하늘과 일체화된 건축을 중요한 주제로 시도했다. 교회니까 하늘과 일체되시는 걸로 만드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모티브였겠죠. 그리고 이거 징크를 써서 반짝반짝 그러는 거, 저 같은 거는 그게 물고기가 저녁 낮에 반짝반짝 뜨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그 물고기는 또한 얼마나 그 교회적 상징입니까? 선생님께서 그거를 상징으로 인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아직 제가 자료를 다 뭐 정확하게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최소한 저는 거기서 그런 걸 느꼈거든요. 물고기가 반짝반짝 뜨는 것 같다라는 거. 그러면서 교회적 그 상징을 정말 잘 활용하셨구나. 이러려면은 보이지 않는 소리, 아까 하느님의 소리. 말하자면 저 내면에서, 저 우주에서, 저 자연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몰두해서 들어야만 가능한 그 소리. 이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떠오를 때마다 그림을 그리고 요 지붕 때문에 굉장히 그 따님 유여 씨하고 이 건물을 같이 진행을 하셨는데 어딘가 인터뷰인가에서 이유아 씨가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딸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설계가 다 이루어졌어요. 설계가 다 이루어졌으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일을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뭐도 이거는 그림하고는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일을 이제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대요. 아버지한테 밤중 늦게. 야, 그런데 거기 이거 이렇게 바꿔야지 되지 않겠냐? 이런 소재를 바꿔야지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 건물 지붕을 몇 번의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답니다. 실제로 그 일이 진행되는 순간에 미칠 노릇이죠. 따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딸은 딸이라고 하겠지만 건축비는 건축비대로 훨씬 더 많이 들 것이고, 그 사람들은 사람대로 막 달래줘야지 될 것이고, 생각해 보면은 참 엄청난 일인데 그것의 불협화음을 아랑곳 하지 않고 쭉 밀고 나가는 그 힘, 그거는 자신한테 들려오는 소리에 대한 확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고생을 하면서 딸이니까 했어요라고 말할 정도로 힘들게 고생을 하면서 건물이 딱 완성이 되었을 때 정말 그런 생각, 와, 우리 아버지 정말 멋지다. 이 건물을 보면서 아버지 정말 멋지다.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딸의 그 아버지가 맞죠. 현실적인 어떤 것에 대한 계산을 너머의 어떤 그 기운에 서로 같이 조응하면서 만들어내서 완성된 거죠. 그 다음에 이 건물 안에서 어, 탄생을 시켰고 이 건물이 유기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이 건물을 드나드는 사람들에서 건물의 성격과 기운은 또다시 변화가 이루어지겠죠. 그게 건축의 매력이구나 좀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글을 제가 잘 안 보여서 여기다 다시 이렇게 옮겨놓은 건데요. 저는 요것이 아까 그 구름이 떠다니고 그랬을 때 비디오 찍고 사진 찍고 혼자 유난을 떨면서 공간에 거기에 취해 있었던 그때 그 느낌하고 너무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놀랐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곳에 멈춰서 있으면 마치 주위에서 공기와 빛이 달려드는 듯하다. 그건 다름 아닌 하늘의 움직임 때문이다. 그 순간 하늘과 빛이 질주하는 듯한 표층을 나타내는 형태, 그런 건축을 만들고자 마음먹었다. 이런 스케치를 하고 난 후에 거기다 이런 글들을 메모를 해놨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벌판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벌판에 서서 집중해서 들었을 때 그 아이디어, 건축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그 아이디어를 끌어올렸던 그 모티브가 됐던 게 바로 큰 것은 노아의 방주고 그 노아의 방주를 어떻게 건축물로서 표출시켜낼 것인가, 형성시켜낼 것인가에 대한 것의 아이디어는 이 자연에서 움직이는 하늘에서 느낀 그 감동으로 찾아냈다는 거죠. 그냥 스치면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다시 뒤생지를 하듯이 내가 선생님의 마음으로 빙의가 돼서 들여다보면 와, 진짜 엄청나구나. 아, 이게 인간의 멋이구나. 이런 느낌이 저는 드는 거예요. 네, 제가 빠져있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생님 그림들 이렇게 그리세요. 2014년에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선생님의 건축적 세계와 2011년에 돌아가셨고요. 선생님이 일대기를 그림과 선생님 건축과 이런 것을 전부 소개를 했고 이거는 그 갤러리 웅이라는 곳에서 선생님도 회화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이미지를 따왔는데 이런 추상 작업을 하셨던 건데요. 저는 아직 그림에서는 선생님의 어떤 그 매력을 아직은 못 느끼겠어요. 건축에서 느껴지는 것만큼은. 자, 선생님은 이렇게 제주도에다가
제주도 프로젝트로, 바람의 조형의 프로젝트로, 방주교회 외에도 다른 것들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 걸 하시면서 썼던 그 글들, 이 글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중에 내가 몇 개만 뽑아왔는데, 선생님 말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뽑을 수밖에 없죠. 그 책에서 뽑았던 글입니다. 나의 건축 세계는 실제이다. 경험하지 않은 세계를 비현실이라 한다면 비현실은 확실히 존재한다. 눈에 보이지 않고 경험되지 않지만 느낌으로 오는 바로 그것. 그것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데서 비현실이라고 한다면 그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존재한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이것이 선생님 건축 철학으로 스며들었다는 것에 기쁜 거고요. 그래서 건축에는 구체적으로 나는 풍토, 경치, 문맥 속에서 어떻게 이 본질,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바로 그 본질을 뽑아내서 건축에 스며들 수 있게 할지를 끊임없이 연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벌판에 서갖고 바람 소리를 듣고 하늘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우주적 기운의 그 본질을 느낌으로 알고 그걸 건축에 스며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그 그 건축이 이루는 물질이죠. 물질의 소재를 바꾸면서 갔다라는 거죠. 그 집중도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것을 그 따님은 또 그걸 받아서 같이 가줬다라는 거.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해낼 수 있는 아름다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마음 자세죠. 사람의 생명과 강인한 기원을 투영하지 않는 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주는 건축물은 태어날 수가 없다. 사람의 생명과 강인한 기원, 이 몰두에서 나는 에너지를 건축물에 어떻게 스며들게 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는 것.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감동을 주는 건축물이 태어나기는 힘들다라는 그 철학으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은 참 중요하게 말하는 그 중요한 것은 그 땅의 지형과 바람의 노래가 들려주는 언어를 듣는 일이다. 그야말로 비현실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그거를 언어로 듣는 그 행위. 이게 하느님의 소리 듣는 것하고 같은 거 아닐까요? 우주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그걸로 본질로서 인식을 해서 형상화시키는 것에 투사시키겠다라는 의지. 이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서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하고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겁니다. 네. 어, 잠깐만요. 일단 그림은 다 본 것 같고요. 그날 이제 저는 이런 책을 읽고 이러면서 차를 마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택시를 부르는데 택시가 카카오 택시가 영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젊은이들 2명도 저하고 비슷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아마 그런 일이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이 이렇게 보고 있던 그 매니저분께서 아, 자기가 그 동강역거리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그 동강역거리에 가면 약간 환승역이 있거든요. 제주시로 나가는. 너무 고맙게 이제 그 젊은이 둘과 제가 그 카페 매니저님의 차를 얻어 타고 뭐 거기 한 5분이나 10분이나 갔을까? 그 짧은 거리인데 차를 타고 이제 갔어요. 한 10분 정도 갔겠네요. 가는 도중에 그 분께서 자기도 서울 사람인데 사실은 지금 이거 분쟁 사건 때문에 잠시 내려와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지리적인 특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물어보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지나갔는데
이제 이 이타미춘 선생님에 대해서 광주교회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하다가 그때 말했던 분쟁이라는 것이 재단 측과 광주 교회를 준 그 건축물의 그 재단 측과 교회 측이 분리가 돼 있는데 그 둘이 분쟁을 일으킨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선생님이 그 건물을 만들 때만 해도 건축물을 설계하고 만들 때만 해도 순수한 에너지로 당신의 그 철학을 거기다 집어넣은 건데 그 안에서 건물을 살아내면서 건물을 유기적인 어떤 생명체처럼 움직여질 때 건물의 색은 다양하게 바뀌는 거, 기운은 다양하게 바뀌고 사람마다 다르게 보여진다. 저한테는 그렇게 엄청 감동을 줬던 바로 그 현장이 이 매니저님한테는 그 분쟁을 해결해야지 될 문제의 장소일 뿐이고 또 거기에 있는 어떤 교인들한테는 그것을 지켜내야만 사수해야만 되는 어떤 투쟁의 그 비장한 장소가 되기도 하고 이게 전부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이 건축물은 공간은 내가 지면 그뿐 그 다음에 짓는 그 순간에 생로병사를 거치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될 것을 예측하면서 그 나무나 돌이나 이런 재료를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까지도 어쩌면은 자연에 의해서 변해지는 현상적인 변화도 있지만 건물 내부 안에 흐르는 기운의 변화도 감지를 하셨구나. 건물을 정말 생명체로 보셨구나. 라는 생각이 또다시 들었어요. 자료 조사하던 중에. 그래서 참, 우리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예술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잠깐 드리면은, 스스로를 마지막 남은 손의 건축가라고 이렇게 명칭하면서 컴퓨터 설계를 배제하고 아날로그로 손으로 직접 드로잉을 했답니다. 끝까지. 그것이 그러니까 컴퓨터로 설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음양의 조화가 있듯이 컴퓨터로 설계하는 것이 발전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알게끔 하시는 것. 그 묵직하고 아날로그의 힘, 그 사람 몸에 의해서 만들어진 흔적의 힘, 이런 것들을 증명하듯이 보여주신 선생님이 그래서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거를 아마 이제 세계인들도 인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에, 그러니까 선생님 201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2003년에, 살아있는 생존 건축가로는, 그때 살아계실 때잖아요? 최초로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동양 미술 전문 박물관이랍니다. 파리에 있는 국립기계박물관에서 최초로 개인전을 가졌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영광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도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그 전시 준비를 열심히 했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그러니까 김해 동양미술전문박물관에서 전시를 하셨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아마 그 인연으로 선생님은 오랫동안 이제 한국의 고미술품들을 또 수집도 하시고 그걸 굉장히 좋아하셨었는데 그거를 그쪽에다 기증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김해박물관에 가면 한국관에 먼저 우리나라의 그 다른 것들도 물론 있지만 그 선생님이 기증하신 그 구미술품들도 같이 진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김해라는 사람이 아시아 예술에 흠뻑 빠져서 그런 그냥 미술 전문 박물관을 지었다고 하네요. 파리에 가면은 몰랐으니까 그 당시에는 못 가봤는데 다음에 한번 들려봐야지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인연들에 의해서 2년 뒤에는 프랑스에서 예술문화훈장 슈발리에를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수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건축가에게 부여하는 아주 대표적인 상들은 다 받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적인 건축가였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갑자기 떠나셨는데 현재 계획대로 발표된 것에 의하면 지금 건물이 지어졌어야지 되는데 아직 그 공식적인 발표가 내가 찾은 자료에는 없는데요. 제주도에 있는 저지예술인 마을에 이타미중 건축문화재단이 설립된답니다. 어, 저지 예술인 마을은 거기서 가까워요. 지금 말씀드린 방주교회 선생님께서 거기 타운하우스로 만든 일대를 만들었던 비오토피아의 그 타운하우스, 그 다음에 그 안에 내재되는 포도호텔이라든지 수fun석 박물관하고 가까운 그 서귀포 한쪽에 있는 예술인 마을인데 거기에 이타미중 건축문화재단이 설립 중이라고 합니다. 그게 완성이 되면은 아마 선생님 건축 철학을 좀 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되네요. 그 밖에도 뭐 온양미술관이 선생님이 한국에서 최초로 설립한 설계한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사동에 있는 지금은 이제 이지화랑으로 바뀌었는데 북인사마당에서 들어가면은 왼쪽이죠. 왼쪽으로 있는 아주 고풍스러운 느낌의 갤러리가 하나 있어요. 미술관이. 그게 예전에 학구제 화랑이었는데 지금은 이지어 화랑으로 바뀌었거든요. 바로 그 학구제 화랑, 지금 이지어 화랑도 선생님께서 건축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양주에 있는 장호집 미술관도 아마 선생님 건축하신 것 같죠? 그 다음에 방배동에 위치한 각인의 탑이라는 것도 있고 기타 등등 뭐 여러 곳에 선생님 작품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건축에 대해서는 사실 문외한이에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제가 굉장히 반가운 것은 건축이 거대한 예술이라는 것을 비로소 느꼈다는 것이죠, 저한테. 그러니까 세계가 조금 더 넓어지지 않을까 스스로한테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선생님의 이런 저야 뭐 기껏해 방주교회에 가서 이렇게 감동을 한 걸 전하는 것 뿐이고, 이제 이걸, 인연으로 해서 제가 10월 12일 날 가서 이제 수풍석 박물관도 예약을 했는데, 거기도 보고, 포도호텔도 보고 하면서 더 깊게 알게 되겠지만, 선생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립영화로 이타미 준의 바다라는 영화가 2019년도인가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 인생, 그 다음에 선생님 예술 세계를 이렇게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보니까, 정말 좀 멋진 분이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어, 그 영화를 제가 추천드리면서 이타미준 선생님에 대한 소개를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선생님께서 건축하신 수평성 미술관을 다녀온 후에 그 느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타미준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